자, 앞에서 비디오 코덱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좀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자동차 모델과 종류가 그렇게 많지만 우리가 뭐 승용차니 SUV니 트럭이니 이런 식의 몇 가지 분류 기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코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오디오 코덱은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디오 코덱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디오 코덱을 중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코덱을 구분하는 기준은 촬영용 코덱, 편집용 코덱, 배포용 코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촬영용 코덱은 1차적으로 카메라에 저장되는 코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표적인 촬영용 코덱은 XDCam이나 H264, 프로레스 그리고 로우 코덱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촬영용 코덱과 편집용 코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템리스로 넘어오면서 이런 구분들이 좀 모호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촬영용 코덱은 카메라에 저장되는 1차적인 코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용 코덱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프로레스니 DNX HD니 뭐 이런 것들이 편집용 코덱이 돼요. 편집용 코덱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코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용 코덱은 영상 편집기에서 매개 코덱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 부분은 비전문가들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국에서는 이 매개 코덱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굳이 이 영상을 보시는 비전문가들께서는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좀 복잡하거든요. 아무튼 편집용 코덱은 방송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상 편집에 적합한 비디오 코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프로레스 코덱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레스와 H264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프로레스가 H264보다 한 10배 정도 용량이 더 커요. 굳이 영상의 퀄리티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편집용 코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용 코덱이 있어요. H264니 H265니 HVC 이런 것들이 바로 배포용 코덱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MKV는 컨테이너이지 코덱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배포용 코덱은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배포에 최적화된 코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질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는 최소로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화질은 유지하고 용량은 줄인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포용 코덱들은 몇 가지 꼼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원본 비디오에서 인간 눈으로 구분하기 힘든 그런 차이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과감히 데이터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움직임이 적거나 멈춰 있는 부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량을 꽉꽉 눌러 담으면 비디오 파일이 작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배포용 코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보급형 카메라들은 H264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된 H264 파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H264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촬영한 H264 파일은 프리미어 타임라인에 올리면 거의 99% 정상적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H264 파일인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어떤 영화나 영상들을 프리미어 타임라인에 올리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같은 H264 코덱이어도 촬영용 코덱인지 아니면 배포용 코덱인지에 따라 가지고 특성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용 코덱은 말 그대로 배포를 위한 거지 재편집을 위한 코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포용으로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 편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편집들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배포용 코덱들로 만들어진 영상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날 확률도 높고요.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도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배포용 코덱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재편집하는 것, 이거를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용 코덱 영상을 가지고 와서 편집기에 올려서 편집을 하고 이거를 배포용 코덱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과정들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를 위한 비트레이트 한 5메가에서 10메가 사이를 잘 맞춰가지고 H264 파일로 뽑아내면 돼요. 유튜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풀 HD에서 라이브 영상을 서비스하실 경우에는 5메가bps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되는 거고요. VOD를 위해서 파일 업로드를 하실 경우에는 10메가bps 정도가 적절한 대역폭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실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스위처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 한 5대 정도 연결해가지고 스위처에서 이것들을 스위칭을 해서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PGM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레코딩할 때 이제는 어떤 코덱으로 레코딩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프로레스라는 코덱으로 이 최종 PGM을 녹화하는 거였어요. 방송국에서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자의 키프로라는 장비가 이런 식의 프로레스 레코딩에 최적화된 장비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키프로 울트라 12G는 동시에 4개의 FHD 영상을 레코딩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PGM, 클린 PGM,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전경 카메라 이렇게 4개의 소스를 한 번에 연결해서 동시에 프로레스로 레코딩하는 것이 어떤 추세였어요. 프로레스 코덱이 가지고 있는 영상 손실이 없는 특성들은 고화질을 처리해야 하는 방송국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키프로 레코더는 방송국의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자에서 키프로 고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판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방송국에서는 후반 작업이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만 깨져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나 학교, 관공서 같은 데서는 0.1%, 0.2%의 화질 손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방송국이 아닌 영역에서 프로레스 레코더로 썼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레코딩 용량이 그래도 크다는 거예요. 비압축 같은 경우에는 FHD를 녹화했을 때 1시간에 1TB가 생기지만 프로레스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당 200기가 정도로 굉장히 작아져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에 200GB가 나온다는 거는 일반 사용자가 생각할 때는 너무 큰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키프로고는 H264 고화질로 영상을 레코딩하게 돼요. 최대 대역폭이 25메가bps고요. 보통 15에서 20메가bps 정도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시간당 한 10GB 정도가 나와요. 200기가 대 10기가 어휴 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합성이나 CG 작업을 할 게 아니라면 프로레스나 H264 이 두 가지의 화질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라이브 프로덕션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자막이 들어가 있는 PGM 1개, 그리고 자막이 빠져 있는 클린 PGM 1개, 그리고 주인공을 계속 따라다니는 메인 카메라가 있죠. 그거 하나, 그리고 전경을 비추는 전경 카메라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소스를 키프로 고에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녹화하는 것이 요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키프로 고는 별도의 저장 장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 NAS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USB 메모리에 1차분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영상을 NAS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편집자들은 곧바로 NAS에 접속을 해서 편집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한 기능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키프로 고로 레코딩된 영상은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서도 아주 잘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 작업에 사용하기가 좋고요. 정리를 해보면 요즘의 트렌드는 비디오 코덱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워크플로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제작 과정에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덱에 대한 세부적인 세팅 방법과 GOP 그룹 특성 이런 것들을 오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전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과정을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작업을 하시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코덱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코덱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주 옛날에 나왔던 비디오 코덱들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다양한 비디오 코덱들을 내가 다 외우고 다
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쓰이고 있는 비디오 코덱과 최근에 추세가 되고 있는 그런 작업 워크플로우들만 따라가시면 되지, 굳이 지금 잘 쓰지도 않는 옛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덱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코덱이라는 것들이 편집용, 촬영용, 배포용으로 좀 구분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써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알아야 할 정도의 코덱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딱 알아야 할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편집기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